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커버스토리 박상현 아나운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오늘 벌써 6월 마지막 날이네요. 그렇네요. 6월 30일이네요. 올해도 절반이 지났습니다. 웬일이에요. 날씨가 지나갑니다. 그러니까요. 날씨가 너무 덥지 않아요? 날씨 너무 더워요 요즘에. 예. 통더위가 오늘도 그렇죠. 오늘도 그렇대요. 지금 서울도 25.6도인데 30도까지 오르고 대구, 광주 경우에는 35도까지 35도요. 예. 장난 아니네요. 이렇게 더워지면서 또 온열 질환자 수도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네. 건강 많이 좀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건강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네. 자, 주요 뉴스요. 어제 내각 추가 인선을 발표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 수석 2명과 장관 6명, 차관급 인사까지 포함한 대규모 인사였고요. 어제 강훈식 비서실장이 브리핑을 열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선 법무부 장관에 5선인 민주당 정성호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국회 사법개혁특위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 등을 역임해서 광범위한 이해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내실 있는 검찰개혁의 아이콘이 될 거라고 설명을 했고요. 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이자 38년 지기로 이른바 친명 좌장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이 대통령과 신뢰가 두터운 다선 정치인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하면서 수사 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에 고삐를 쥐겠다라는 의지가 반영된 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 검찰개혁을 이끌 대통령실 내부 핵심 참모인 민정수석 자리에는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임명됐습니다. 지난 13일 부동산 차명 대출 의혹 등으로 물러난 오광수 전 민정수석에 이어서 또다시 검찰 출신이고요. 앞서 여권 일각에서는 검찰 출신 민정수석은 개혁에 소극적일 거라면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네. 강훈식 비서실장은 출신 성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봉 수석이 강한 추진력을 발휘할 걸로 기대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경청 통합수석에는 시민운동가 출신 전성환 전 세종교육청 비서실장이 임명됐습니다. 네. 이번에 발표된 다른 인선도 좀 소개해 주세요. 네, 행정안전부 장관에는 5선의 민주당 의원인 윤호중 의원이 지명됐어요. 네. 국민회복이 민주주의의 척도라는 신념을 가졌다면서 폭넓은 소통으로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업하는 체계를 만들 인물이라고 대통령실은 소개했습니다. 또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했던 구윤철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가 지명됐고요. 교육부 장관에는 이진숙 전 충남대학교 총장이 지명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는 현직 기업가인 김정관 현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코로나19 사태 당시에 문재인 정부에서 활약했던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발탁됐고요.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방시대위원장에는 이 대통령과 경선 과정에서 경험했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위촉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균형발전 공약을 빠르게 현실화할 적임자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법무부 차관에 민생 형사 사건을 주로 맡아온 이진수 대검 형사부장을 임명하는 등 5개 부처 차관 인사도 단행했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번 인사에 대해서 이 대통령이 심상치 않은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시스템 회복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움직여야 할 때라면서 신속성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여야 움직임도 좀 물어볼게요. 지난주에는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였어요. 네. 이번 주는요.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그렇죠. 가지고 또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이 다음 달 3일을 표결 일종의 데드라인으로 정해 놓은 것 같아요. 네. 여야가 김민석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에 실패한 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다시 한번 합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예. 늦어도 이번 주 목요일 본회의에서는 총리 인준안이 반드시 표결돼야 한다라면서 오는 목요일을 인준 표결 시한으로 못 박은 건데요. 당초에 민주당은 30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김 후보자 인준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었잖아요. 예. 다만 30일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다면 늦어도 다음 달 3일에는 본회의를 열어서 김 후보자 인준 표결을 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었습니다. 네. 우 의장이 어제 이렇게 여야가 지혜를 모아주기를 요청을 한 만큼 민주당이 요청한 그 30일 본회의는 개최하지 않고 오는 7월 3일까지 여야 합의를 기다리겠다는 의미로 지금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7월 3일이면 목요일이잖아요. 그렇죠. 목요일이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네. 하지만 여야가 입장차 좁히기 어려워 보인다고요? 네, 먼저 민주당은 야당이 총리 인준을 볼모로 국정을 통째로 멈춰 세우려 한다면서 인사 인질극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또 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이미 충분히 하지 않았냐라면서 이제는 향후 일정에 협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일정을 마비시키고 있는 행태는 내란을 비호하고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고요. 여당은 합의가 불발이 되더라도 임시국회 내 인준을 마무리한다는 구성인 만큼 예. 단독 처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반면 이런 민주당의 인준 속도전에 국민의힘은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이자 협치를 짓밟는 폭거라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국회 철야 농성에 이어서 국민청문회까지 예고하면서 장외 여론전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고요. 또 이대로 총리가 인준된다면 다음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검증은 무용지물이 될 거라고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서 전선도 넓혔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제대로 된 검증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당은 김민석 후보자가 낙마할 때까지 국민청문회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인데 여당 역시 청문회 전국에 주도권을 내줄 수 없다라는 입장인 만큼 양당 사이의 대치는 쉽게 좀 해소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특검 소식도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일단 토요일 날인가요? 조사 받았고요. 네. 2차 조사, 2차 출석을 놓고서 줄다리기가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 특검이 오는 1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네. 2차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일정 연기를 요청하면서 하루 미뤄진 건데요. 예. 이게 어떻게 됐나 좀 설명을 드리자면 앞서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늘 6월 30일 오전 9시에 다시 출석을 하라고 통보를 했었던 거예요. 예.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팀의 기일 변경을 요청하는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첫 조사 이후 불과 이틀 만에 또다시 소환을 하는 건 피의자의 건강과 진행 중인 재판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하면 매우 촉박하다라는 취지였습니다. 예. 변호인단은 구체적인 일정을 특검과 협의해서 성실히 조율하겠다라면서 형사 재판 준비가 마무리되고 출석할 수 있도록 날짜를 7월 3일 이후로 조정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또 사법경찰이 주신문을 하는 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예. 피의자 신문 주체와 절차의 불명확성은 절차적 적법성에 치명적인 결함을 야기할 수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윤 전 대통령 측 입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7월 지금 1일 그러니까 본인은 3일에 나오고 싶다는 거죠? 그렇죠. 3일 예. 이후로 이걸 연기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던 건데요. 예. 그래서 이게 특검이 윤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을 일부분 받아들였다라는 좀 해석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일단 7월 3일이 아니라 7월 1일로 조율이 된 거죠. 예. 쉽게 말하자면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연기를 해달라고 했던 그 요구는 받아들인 거고요. 예. 연기 요청은 받아들이되 윤 전 대통령 측이 요구했던 7월 3일이 아닌 7월 1일 내일 2차 출석을 통보한 겁니다. 내일 출석 여부는 아직 밝히지 않았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박정 특검부는 수사 필요성을 고려해서 날짜를 조정했고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거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고요. 첫 대면 조사 이후 이틀 만에 윤 전 대통령을 다시 불러서 속도전을 펼치려던 특검의 초반 계획은 일단 조정이 됐습니다. 박 특검보는 또 7월 1일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소환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을 거론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엄 국무회의와 관련해서 특검 측이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특검 측은 전반적인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개별 혐의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자, 윤 전 대통령 측의 정확한 입장이 뭐예요? 일단 특검이 표적 수사를 강행해서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겠다는 초조함의 발로로 보인다면서 적법 절차 준수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맞섰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7월 1일 출석 여부와 관련해서도 검토를 해서 발표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틀 전 첫 조사가 있었는데요. 그때 상황도 자세히 정리해 주세요. 네, 그제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검에 15시간 정도 머물렀는데요. 네. 특검과의 신경전이 계속되면서 실제 신문한 시간은 5시간가량에 그쳤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 측은 경찰 특별수사단에서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사건을 맡아온 박창환 중대범죄수사과장이 조사를 진행하니까 반발을 하면서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신문을 맡은 박총경이 불법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했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경찰 중 한 명이라면서 가해자에게 조사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박총경이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한 적이 없고 수사 연계성을 고려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경찰이 진행하는 조사에는 응하지 않겠다면서 맞섰고요. 예. 오전에 진행된 피의자 신문 조서에는 서명과 날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 결국 특검은 방향을 틀어서 부장검사 주도로 계엄 전 국무회의 의결 과정과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외환죄 등에 대한 신문을 이어갔습니다. 네. 다른 특검 소식도 전해주세요. 김건희 여사 특검은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일단 다음 달 2일 본격 시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특검과 최상병 특검은 모두 김건희 여사를 향하고 있는데요. 예. 서초구에 새 사무실을 차린 최상병 특검은 원론적이지만 김 여사 체포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의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김 여사의 각종 의혹을 확인할 민중기 특별검사팀도 이번 주 정식 수사를 개시하기 위해 법리 검토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수사 대상이 16개에 달하는 만큼 특검보 4명이 2개에서 3개씩 사건을 나누어서 수사를 진행할 전망이고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코바나 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하나하나 파헤칠 예정입니다. 특히 명태균 관련 의혹은 이미 검찰이 공천 개입 논란 당사자들을 계속 잇따라서 조사한 만큼 네. 가장 먼저 다뤄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고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재수사를 이어받아서 속도를 낼 걸로 보이는데 김 여사 소환에 앞서서 핵심 인물 조사부터 다져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밖에 코바나 컨텐츠 관련 의혹이나 양평 특혜 의혹 등은 사건 진행 속도가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가장 관심인 게 또 김 여사 소환 시기가 아닐까 싶어요. 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게 없는 상황이고요. 김건희, 최상병 특검팀은 오는 2일 각각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하게 됩니다. 김 여사 측도 특검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만큼 변호인단을 꾸려서 두 특검의 고강도 수사에 대응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2일의 현판식이면 모레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대책이 나왔어요. 네. 초강력 대출 규제라고 하는데 어떤 대책이에요? 일단 수도권 아파트 담보 대출이 6억 원으로 묶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에 따른 규제 그 여파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예. 부동산 114 아파트 시세 통계 등을 기준으로 분석을 좀 해본 결과인데 먼저 서울 25개 구 가운데 18개 구가 사정권에 들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상한액을 6억으로 제한하면서 서울 아파트의 74%, 가구 수로 따지면 모두 127만 6천여 가구가 받을 수 있는 대출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대출이 줄어들게 되면은 수요가 줄어드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럼 얼마가 있어야지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서울 아파트 평균 시세를 좀 보면 예. 14억 6천만 원 가량인 점을 고려했을 때 네. 강남 3구나 용산구 등을 제외한 자치구에서는 원래 최대 10억 2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예. 그럼 4억 4천을 모으면 서울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요. 하지만 예. 이제는 6억 원 그 한도가 생기면서 대출액은 4억 2천만 원이 줄어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서 서울에서 아파트를 사려면 현금으로 8억 6천만 원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예. 이전과 비교했을 때 현금이 한 2배 정도 더 많이 필요해진 셈인 거죠. 또 보면 서울 자치구별로 필요한 현금도 차이가 더 벌어졌습니다. 집값이 비쌀수록 당연히 준비해야 할 자금 부담도 커진 겁니다. 평균 시세가 30억을 웃도는 서초구와 강남구는 25억 이상이 필요하고요. 또 마용성, 마포, 용산, 성동구 지역은 평균 10억 안팎의 현금이 필요해졌는데 이른바 노도강, 그러니까 노원과 도봉, 강북 지역 등 서울 7개 구와 경기, 인천 대부분 지역은 규제 영향권에서 벗어났습니다.
초고강도 대출 규제에 아파트 거래가 뚝 끊기면서 집값 급등세를 잠재운다는 정책 목표 달성은 일단 쉽게 이룰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다만 투기를 잡는 걸 넘어서서 서울 시내 진입을 노려온 그 실수요자들에게까지 실망감도 줄 수 있는 만큼 장기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값이 좀 안정을 찾아야 되는데 이 정책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네, 네, 박상현 아나운서의 커버 스토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울림이 계속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명작이라고 부른다. 지금도 시간이 지나도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 지금 가까운 전시장에서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성원 에드피아. 쉽고 빠른 행사 준비는 잔치꾼. 원스톱 행사 서비스 행사 준비는 잔치꾼. 아하! 잔치꾼으로 행사 준비 끝. 쉽고 빠른 행사 준비는 잔치꾼. 원스톱 행사 서비스 행사 준비는 잔치꾼. 행사 준비할 땐 잔치꾼.